막 기다려지니? 너는 막 기다려져? 설레고? 음악으로 사는 건데. 나는 뭐를 하면 그런 게 또 생길까?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는 거야. 짜릿해. 그럼 막 설렐까? 아니 쉬다 온 건데 뭐 쉬질 않았다니까. 대단한 출장을 갔다 온 것 같아. 전대는 쉬질 않았다고. 뭐 별로 그런 것도 없는데? 아니야, 그 되게 네가 신경이. 그럼 너가 내가 뭐를 할 것 같아? 안 하면 뭐 할 것 같아? 대부분의 생산성 있는 애들은 늘어질 시간이 없어. 그게 자기 삶이 아닌 걸 어떻게? 그래 일찍 가줄게. 그게 자기 삶인 걸 어떡하냐. 그냥 다른 사람들인 거야. 스피시스가 달라.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이렇게 살면 큰 부담 없이 그래도 살짝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면서 살면 늘어져서 편안하게 살 거라고 생각하잖아. 안 그렇더라는 거지. 근데 그게 안 그렇더라는 힌트는 수없이 줬어, 사람들이. 옛날 현인들도 그렇고. 아니야,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근데 진짜 비슷하게 살아봐도 아니잖아. 그렇게 살아봤자 남는 것도 없고, 재미도 없고, 시간도 안 가고, 지겨워서 그렇게 못 산다고. 근데 옛날에 내가 살던, 그 빡세게 살던 거, 그 빡세게 살던 거가 사실은 맞는 건데, 그쪽에서 부담만 없는 거라고. 옛날에는 부담 있게 그렇게 산 거고, 지금은 내가 선택해서 그렇게 사는 거야. 그게 큰 차이지. 누가 시켜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랑, 아니면 압박감에, 부담감에 그렇게 사는 거랑,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좋은데? 그러고 사는 거랑은 다르다는 거지. 내가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잖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옛날에도 아침에 막 내가 잠 못 자고 그런 게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는데도 잠을 못 잔 게 아침에 일 있거나 내일 일 있거나 그러면 그게 내가 선택한 일이 아니라서 그래. 정해진 거였거든. 그때 출근해야 되고 아니면 마감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해야 되고 그러는 거였거든. 근데 내가 선택해서 해야 되는 거면 잠을 잘 자 그냥. 그러니까 약간 종자가 다른 거야. 지금 너 제주도 가서도 평균 1.5개를 올렸거든? 영상 만들 때 여러 가지 형태로. 근데 생각해봐, 그 시켜서 하겠냐고 누가. 근데 지금 이 추세로 가잖아? 그럼 전번에 했던 그 채널이 3,000개가 넘는다 그랬잖아. 영상이 또 그럴 것 같거든? 그러잖아, 하루에 몇 개씩 올리면. 근데 그걸 누가 시켜서 한다 그러면 하겠냐고. 아니면 돈 벌려고 하는 거면 하겠냐고 그거. 그런 목적이면 그냥 하니까 하는 거지. 근데 그게 제일 나은 것 같아. 은퇴하고 이렇게 사는 게 제일 현명한 것 같아. 부담이 없는데 바쁘게 사는 거야. 부담 없는데, 아무 부담이 없는데 내가 꼭 그래야 하는 건 아닌데 그런데도 바쁘게 사는 거야. 그러면 내가 뭔가 퍼포스가 있다는 거거든. 그게 옛날 아버지가 한 말인데, 사내 놈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갈 데 없는 것만큼. 근데 그게 생각해보면 그 전날부터 스트레스가 있어. 내일 할 게 없으면. 그 시간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게 그거야. 내일 할 일이 없는 거야. 그냥 내일도 이루고 그냥 늘어져서 지내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같은 경우도 매일 할 일이 생겼거든? 아침에 일어나서 워크아웃을 하고 뭐 그걸로 영상 만들고 싶으면 만들고 떠들고 싶으면 떠들고 그렇게 생기니까 그 전날부터 막 생각하는 게 있는 거야. 그걸 매번 이렇게 실천을 하는 거고. 근데 그게 나은 삶이 아니냐는 거지. 시간만 많다고 좋은 게 아니야. 내가 막 신라 호텔 같은 데서 삼시세끼 뷔페를 먹으면서 늘어져서 살면 얼마나 살 것 같아. 지겨워서 못 살거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고 살면. 전어를 써보면 쓸 게 없는 날이 있어.
그게 며칠 이어지는 날이 한 게 없는 거야. 그냥 밥 먹은 거밖에 안 써. 근데 왜 그 헤비 트래커라고 전어를 쓰는 애들이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습관화를 위해서도 쓰거든. 뻔한 얘기도 뭐 약을 먹는다, 뭐를 한다, 운동을 한다 이런 걸 쓰는 이유가 그걸 해야 되니까 쓰는 거야. 리마인드를 해주고. 근데 그 용도를 빼고 보면 일기 내용이 똑같은 거야, 매일. 그냥 분리수로 이렇게 쓰다가 보면 쓸 게 없는 거야. 매일이 똑같아서. 그라운드워크 데이야. 압축할 수 있잖아, 그러면. 한 달을 만약에 그리고 살았잖아? 딱 한 줄로 압축할 수 있어. 아무 일도 없었다. 근데 그게 선택이라고. 그렇게 안 살겠다고 생각하면 다양하게 쓸거리를 만들고 살겠다고 생각을 하면 쓸거리가 생긴다고. 분명히. 야, 네가 생각하기에 내가 예를 들어 영상을 3,000 몇 개를 만들었어? 뭐 할 게 있겠냐? 그러잖아. 근데 매일 할 얘기가 있어. 그것도 신기한 거야. 하고 싶으면 나 매일 할 수 있거든? 삼시세끼 할 수 있어. 그러면 분명히 다르다는 거야. 내가 느낌이. 그 어머니랑도 얘기를 했지만 어머니가 90이시지만 어머니도 매일 새로운 삶을 사는 거거든? 처음 사는 날이잖아, 그게. 처음 살아보는 날인 거 아니야. 아무리 나이가 많다고 그래도. 그럼 뭔가 새로운 게 있다고. 느끼는 게 새로운 게 요만큼이라도 있고. 근데 그거를 신경을 쓰면서 살면 할 게 생겨. 쓸 게 생기고. 생각할 게 생기고. 근데 그 선택을 안 하고 어저께랑 똑같이 살고 어저께랑 똑같은 날이야 그러면 또 머리가 안 굴러가. 할 것도 없고. 그 약간은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거 다시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야, 그게. 뭔가 기록을 남기고 싶고. 내가 만년필 왕창 샀잖아. 그거 저널 쓰기 시작했잖아. 저널을 쓰다 보니까 나한테 맞는 저널은 이거야. 영상으로 만들면서 하는. 글로 쓰는 것도 재밌긴 한데 나한테 맞는 스타일은 이거지. 그리고 해보면 해볼수록 매번 뭐 거의 수십 년을 그러고 살았으니까 말을 하면서 정리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모형들이랑 대화를 해도 그 대화를 내가 처음에 어떻게 진행될지를 모르잖아. 얘네들도 이머전트 하니까. 프로바블리스틱이잖아. 내가 어떻게 일로 끌고 가겠다고 완전히 끌고 갈 수 있는 건 아니야. 얘네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길이 달라지니까. 어차피 얘도 대화 상대니까. 그러니까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예상했던 길이 아닌 길로 가기도 하거든. 그럼 그럴 때가 오히려 재밌을 수 있어. 막 대화를 하다 보면 엉뚱한 주제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걸 또 영상으로 만들기도 하거든. 그러면 내가 그걸 안 했잖아? 안 가본 길이라고 그러면 내 생각으로는. 근데 그 연습을 하다 보면 그게 뇌 훈련이야. 짱구 굴리는 연습이고. 근데 그게 한 30년 했으니까 이제 비슷하겠지. 그러지 않더라는 거지. 할 때마다 카타르시스가 있어. 새로운 게 뭔가 생기고. 그리고 내가 그걸 한번 정리를 했을 때 어떤 사고를 기승전결로 아무리 단순한 거라도 어떤 주제로든 그렇게 정리를 하고 나면 굉장히 오래 영향을 준다고. 자기한테 기억도 오래 가고. 그러니까 내가 그때 스위스에서 주절거린 거, 아니 뭐 스페인에서 주절거린 거, 피렌체에서 주절거린 거 어느 정도는 남아 있어. 내가 그때 주절거렸기 때문에, 주절거렸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기 때문에. 징하 주제가 그게 도움이 많이 되는 거라고. 양분이 되는 거고. 근데 그거를 입 닫고 오래 살아보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사는 거지. 그러다 보면 그냥 나는 썩을 것 같더라고. 발효되는 게 아니고. 아, 이쪽이면 썩을 것 같은데. 주절거리는 게 낫겠다. 그러고. 옛날에는 인왕도 주절거리면서 했잖아. 그래서 훨씬 더 재밌었거든. 내가 그 게임을 하면서 느끼는 게 많아. 인생에서 느끼는 포개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건 그때는 이제 그걸 갖고 인생론이라고 해서 했던 거거든. 그게 재밌었던 것들이니까.
이번에는 혼자 했잖아 그냥. 그러니까 후다닥 일주일에 끝내는 거야. 내일이 달렸고 어차피 제주도 가야 되니까 빨리 해야 되니까 하긴 했지만, 그래서 정리를 못했어 그 게임은. 근데 그러고 나면 그냥 게임을 한 거야. 내가 경험을 한 게 아니고 막 주절거리면서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기록을 남겼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다 저거 할 수 있을 거거든? 스크립트를 만들 수 있을 거거든? 내 옛날 영상들 AI 시켜서. 그러면 그걸 인덱싱 할 수 있거든. 검색도 할 수 있고. 처음에는 유튜브에 다시 올려갖고 다른 채널에 올린 다음에 그냥 비공개로 돌려갖고 할까 그랬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야. 그리고 하루에 100개밖에 못 올리고 3000개를 올려야 되는데 그래갖고 그냥 구글 드라이브가 내가 30TB 주거든 걔네들이, 울트라 플랜이면. 그래서 그거는 나스에서 자동으로 올릴 수 있어. 그냥 걸어놓고 한 달 정도 올리면 지가 알아서 올려. 그렇게 해서 백업만 하고 내 나스에 있는 걸 AI로 돌려서 로컬 모형으로 돌려서 그럼 이제 인덱싱을 해서 스크립트를 만들 수 있다고. 그러면 이제 그게 메타데이터가 되는 거지. 내가 어느 시기에 뭐를 주절거렸는지를 찾아낼 수 있는 거지. 기억에만 의존하지 않고. 그럼 내가 지금 남기는 기록도 다 그게 되는 거야. 옛날엔 그게 부담이었다고. 왜냐면 내가 다 기억을 했어야 돼. 무슨 말을 했는지. 그리고 메타데이터도 다 키워드로 다 집어넣었어야 되고. 이제 지금 채널에서 올리는 건 구글이 해주는 거고. 근데 꼭 구글이 안 하더라도 그냥 해주는 서비스가 워낙 많아. 그냥 내 영상을 주면. 근데 지금 로컬에 있는 거는 저기 없으니까 내가 돌려야 되는 거고. 그리고선 스크립트를 뽑아낼 수 있으면 그걸 가지고 또 애들한테 주면 되거든. 그럼 얘네를 학습시킬 수도 있어. 내 철학에 대해서. 그러기도 훨씬 편하거든. 자료가 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기승전결이 다 있는 영상들이니까. 그게 굉장히 어마무시한 자료야. 왜냐면 얘네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학습 데이터는 있는데 내가 파인 튜닝 할 수 있는 나만의 데이터는 없는 거잖아. 그리고 내 데이터가 되게 유니크한 거잖아. 내가 혼자 주절거린 거니까. 얘네들이 어디서 못 들어봤을 만한 데이터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 그러면 진짜 그런 놈을 만들 수도 있는 거지. 대두족장 모형. 나처럼 주절거리는 애. 그게 말투만 주절거린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니까. 나랑 생각이 비슷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오래 주절거려 줬으면 서당깨 읊듯이, 그래도 그게 한 7, 8년 되는 자료니까 지금 것까지 합치면 한 10년 되는 자료를 얘네들한테 주고 학습을 시키면 알겠지 어느 정도. 개인으로서는 굉장히 그래도 매시브 데이터다 그 정도면. 내가 만들어서 보여줄게. 돌아왔어요. 어제 왔는데 제주도에서 피곤해서 일찍 자고 거의 또 새벽에 일어났을 거예요.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새벽에 일어나서 또 클로드가 뻘짓하길래 헬루시네이션을 하길래 좀 재밌는 얘기를 했었는데, 워크아웃을 늘 하니까 어제는 새벽에 일어난 김에, 원래 그게 이불 속에서 시작한 대화야. 그 흐름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불 속에서 처음에는 말로 그 Whisper Flow라는 앱이 있는데 딕테이션을 LLM을 이용을 해서, 클라우드 LLM을 이용해서 딕테이션을 해주는. 제가 이렇게 안경을 안 쓰고 핸드폰을 보면 거의 안 보이기 때문에 이불 속에서 이렇게 대충 치면 거의 오타 천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말로 시작을 했다가 재밌어지길래 일어나서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서 했거든요. 나중엔 쳐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소문자도 좀 안 맞고 그러긴 했는데, 뭐 그런 걸 느끼신 분은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다가 얘 데이터가 안 맞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좀 짜증이 났었거든. 그럴 경우가 많아요. 제가 알고 있는 데이터랑 다르게 며칠 전 데이터를 긁어온다든가, 이게 정확히 소스가 정해져 있는 데이터를 긁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이 거의 웹서치 수준이기 때문에 특정 그
실시간 데이터를 무슨 API를 이용해서 가져오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순서만 잘못돼도 날짜를 잘못 읽거나 게다가 저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KST 한국 시간이랑 미국 시간이랑 헷갈리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뒤섞이기도 하고 뭐 줌은 실적 발표도 아직 안 했는데 했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특히 그 Perplexity Finance를 보면 어제는 진짜 장중에 줌이 실적 발표를 한 거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놓고 똑같은 클로드 4.6 모형이야. 베이스 모형은. 그런데 어차피 헬루시네이션을 하게 돼 있으니까 그건 얘네들의 문제가 아니거든. 얘네들의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그럴 때 누구한테 전화를 거냐는 거야. 문제가 그렇게 생겨서 실제로 그 문제가 커졌을 때 사고를 쳤을 때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거냐는 거야. AI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헬루시네이션도 그렇고 지금 AI들이 하는 일들이 잘못된다고 해서 얘네들이 책임을 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게 피처에 해당하는 거지. 헬루시네이션도 얘네들이 이머전트한 거고 프로바빌리스틱 하니까 나오는 피처거든요. 버그가 아니거든. 인간이 상상을 하는 게 버그가 아니듯이. 그래서 그걸 뭐라고 못해. 그러니까 제가 고스트버스터즈 예를 드는데 유령을 봤어? 귀신이 나오는 것 같아 이 집에? 그럼 누구한테 전화할 것 같아? 고스트버스터즈한테 전화를 할 거 아니야. 근데 나 같으면 사람한테 할 거라는 거지. 눈을 쳐다보면서 여기 귀신 있어요. 그럴 수 있는? 꼭 잡아주세요. 이럴 수 있는? AI는 그게 안 되거든. AI 고스트버스터즈를 부른다고? 그럴 일은 없을 거야. 진짜 사람이 그런 지경에 이르면. 아니 뭐 엑소시스트를 부르는데 AI 엑소시스트? 사람을 찾지. 중간에 AI가 엑소시즘 하다가 중간에 멈출 수도 있는데 귀신이 바로 앞에 있는데 그 인간적인 거거든요. 인간은 그런 부분을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일단은 딱 그 생각을 먼저 해봐야 돼.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누구한테 전화를 할까? 전화할 상대가 없네. AI가 이걸 다 하면 그게 큰 문제라고. 어카운터빌리티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누구한테 따지거나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그 대상이 없다고. 어쨌든 그런 일이 벌어져. 최근에 많은 일이. 그리고 어저께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새벽이지만 미국 애들은 한창 쓸 때잖아. 그러니까 계속 다운되고 클로드 뭐 말도 아니었거든요. 아우티지가 매일 그러니까 요즘 피처도 많이 내놓고 그러니까 쓰는 사람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게 안정적으로 고급 기능이 다 돌아갈 정도로 AI disruption scare가 정당화 될 정도로 세상 거의 모든 사람이 클로드를 쓸 정도가 되느냐?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거의 불가능하거든? 그러니까 그 논리로 생각하면 엔비디아나 이쪽 하이퍼스케일러들 또 논리가 맞는 거야? 그렇게 해서 돈을 벌 수 있다. 그래서 쏟아 부어야 한다. 근데 그렇게 쏟아 부어도 한계가 있다고. 물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를 그렇게 계속 꼬라박아서 지울 수가 없고 전기도 모자라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렇게 짓다 보면 데이터 센터를 1, 2, 3을 지었어? 짓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벌써 3을 지을 때쯤이면 2일에서 썼던 그 하드웨어들이 옛날 거라고. 그럼 또 바꿔야 돼. 그럼 이게 뭐다? 트레드밀이라고. 러닝머신이라고. 계속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돈을 벌어도 계속 여기다 꼬라박는 거야. 이 논리가 맞으려면 케이펙스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논리가 맞으려면 단순해요. economies of scale이야. 규모의 경제여야 된다고. 한 번 꼬라박고 그걸로 돈을 벌 수 있어야 돼. 이렇게 계속 꼬라박는 게 아니고 꼬라박는 속도도 계속 늘어나죠. 규모도 계속 늘어나고 그렇게 해서는 돈을 못 벌어. 언뜻 보기에 하이퍼스케일러들이나 엔비디아가 프리 캐시 플로우가 되게 많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예를 드는 거라고. 연봉 1억씩 벌고 2억씩 벌고 그러는 사위가 있는데 사위감이 있는데 아니 돈을 1억 버는 친구가 8천 9천씩 쓰는 거야. 거기서 돈이 안 나오는데 물론 그걸 명품 쓰고 뭐 명품 사고 그런 데 쓰는 게 아니래. 투자를 하는 거래. 근데 그게 벌써 몇 년 됐는데 실제로 돈은 안 나와. 2억 버는 친구는 막 1억 8천씩 써. 그러더니 은근슬쩍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겠대. 그게 아마존 케이스라고 그랬잖아요. 믹스드 쉘프라는 게 그런 거라고. 그리고 구글은 센츄리 번드 발행한다고 그러고 지금은 그게 먹히지.
돈을 잘 벌고 계속 그럴 수 있으면 부채까지 끌어다 쓸 이유가 없거든. 셀프 펀딩이 가능하니까. 그런데 여전히 그 논리로 밀어붙이는 거야. 그리고 삽하는 친구들, 이 엘도라도에서 금이 안 나오고 있는데 사금 찔끔찔끔 나오는 걸 보고 삽을 팔아서 이익을 챙길 수 있다. 리바이스 케이스. 그걸로 지금 밀어붙이는 케이스. 그게 엔비디아잖아, 대표적인 게. 그러니까 AI 킹이라고 하는 거고, 그게 어느 정도 갈 수 있냐는 거예요. 이젠 삽을 팔고 삽을 2차 티어로도 팔고 그걸 또 재포장해서 팔고 그래도 금이 안 나온다는 건데, 이 정도면 셀프 펀딩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삽을 사려고 해도 금을 팔아서 살 수 있는 수준이어야 된다는 거야. 밖에서 돈을 벌어와서 삽을 사면 안 된다는 거지. 엘도라도 내에서 금을 캐서 그 금으로 삽이나 곡괭이를 살 수 있어야지. 여전히 다른 데서 돈을 벌어와서 그 연봉에서 까고 있는 거잖아요. 그 제일 위험한 게 지들끼리 주고받는 거라고. 그러니까 새로운 밸류가 창출되지 않고 있어. 계속 서큘러 딜이거든. AMD하고 메타하고 딜을 했대. 그걸 그냥 물어보세요. AI한테, AI 모형한테 물어보면 답을 줄 거야. 그게 왜 서큘러 딜이라고 하는지. AMD가 물건을 주면 그걸 그 대가로 메타는 쉐어를 가지는 거고, 그 구조야. 밸류가 크리에이션 되는 게 아니고 다 조건부고, 마치 전환사채 발행하는 것처럼 조건 걸어놓고. 오늘 엔비디아 실적을 보면 어마무시하잖아. 근데 왜 시장 반응이 이렇겠냐고. 지난 Q3나 다를 바 없잖아요. 재방송이잖아요. 애프터 아워스에서도 뜨는 듯하다 또 박살나고. 왜 그러겠냐고. 실적 발표를 했을 때 earnings만 보면 그럴듯해. 숫자가 어마무시해. 근데 그것도 이미 프라이스인이 돼 있어. 예상을 했다고. earning을 봤을 때 대부분이 제일 먼저 보는 게 인컴 스테이트먼트잖아요. 거기서 EPS가 나오는 거니까. 그걸 봤을 때 얼마나 버는지 플로우 개념으로 보는 거잖아. 유량 개념으로. 1년 동안 아니면 한 분기 동안 얼마를 벌었는지. 그럼 그 반대가 되는 스탁 개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냅샷을 볼 수 있는 지금 건강 상태. 건강검진을 받아서 얼마나 건강한 상태인지를 볼 수 있는, 그게 밸런스 쉿이잖아요. 대체대조표. 요즘은 재무제표 한국 표현들이 많이 바뀌었지만 그냥 영어로 쓸게요. 인컴 스테이트먼트하고 밸런스 시트라고. 그러니까 밸런스 시트를 들여다볼 시간이 없다고. 애프터 아워스 반응만으로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흐르면 밸런스 시트를 들여다보는 거야. 그 건강검진 결과가 어떤지. 처음에는 그 인컴 스테이트먼트로 나온 수치만 보는 거지. 탑라인, 바텀라인만 보는 거지. 그렇게 보고선 잘 벌었네 라고 하다가 밸런스 시트를 들여다보면 매출 채권 막 늘어나고 있고 인벤토리 늘어나고 있고. 그 3분기에도 그게 문제였거든요. 미리 만드는 거야. 수요가 많으니까 그럴 수 있어. 근데 미리 만들어서 계속 짱받고 있는 거거든. GPU를 미리 주문을 받아서. 좋은 얘기라고. 근데 시클리컬들의 가장 큰 문제가 장사가 잘 되니까 막 투자를 하는 거라고. 그러다가 수요가 끊기면 어떻게 될 거냐고. 그걸 다 떠안아야 되는데 적당히 지켜줘야 되거든. 그 황금 비율을.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엔비디아 이 향후 주가, 지금 주가도 마찬가지지만 향후 주가는 어떻게 결정이 된다? 프리 캐시 플로우 나누기 R-G. 단순화된 DCF 모형으로도 얘는 G만큼 중요한 변수가 없어. 그로스 프리미엄. 근데 그 그로스가 단순한 성장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수치를 볼 때도 매출이나 이게 늘었다, 이걸 보는 게 아니고 그 느는 속도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2차 미분이니까. 그로스 프리미엄은 2차 미분이라고. 1차 미분이 아니고 가속도를 보는 거라고. 증가분이 얼마나 늘었는가. 증가를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야. 증가분이, 그 증가분의 곡선이 이러고 날아가야 돼. 그걸 상정을 해서 한 3년, 4년, 5년 그러고 갈 거다라고 하는 게 지금 주가라고. 이미 그것도 프라이싱이 돼 있는 거야. 그런데 그 곡선이 유지가 안 될 것 같네 라고 생각하면 애들이 식겁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미 쿼터로 봤을 때, 분기로 봤을 때도 이건 꺾였거든. 2차 미분은 그냥 단순 수치만 보면 오르고 있는데 2차 미분은
기울기가 꺾이고 있다고. 당연한 얘기 아닐까요? 처음에 이렇게 날아가던 곡선이 계속 이렇게 날아갈 수가 없다고. 언젠가는 멈추게 된다고. 게다가 커스터머가 기껏해야 한 8개야. 거기서 대부분의 레베뉴가 나와. 그러면 그 커스터머들 뻔하잖아.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대부분일 거 아니야. 마이크로소프트가 됐든 누가 됐든 먼저 블링크를 하는 거야. 눈싸움을 하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 아니면 주주들이 막 들고 일어났어. 니들 언제까지 돈 쓸래? 어? 장인어른이 와갖고 너 그러면 우리 딸이랑 결혼 못한다 그러는 거야. 그런 사태가 벌어져. 그럼 언젠가는 한 놈이라도 멈추게 돼 있거든. 누군가는 먼저 멈출 거야. 그러면 이게 유지가 될까요? 그러면 잘못하면 어닝 쇼크지. 고객이 8명 뿐이라고 생각해봐. 그게 거의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한다면 언젠간 멈추겠지. 가슴을 졸일 수밖에 없는 애라고, 엔비디아 같은 애가.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애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잠을 잘 수 있느냐. 가끔 저 모형들이랑 제가 대화할 때 모형들이 그 얘기 하잖아요. 3년 슬립 테스트라고, 수면 테스트라고. 그게 저의 기본 프로토콜이거든. 사놓고 3년 동안 마음 편하게 잘 수 있느냐. 아무 신경 안 쓰고. 그럴 수 있는 주식이냐는 거지. 3년 동안 한 번도 안 꺾일까? 딱 한 번 꺾이면 끝인데? 그 꺾이는 게 확인이 되면 끝인 건데? 그로스 프리미엄을 받는 애들은 다 그렇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턴가 자꾸 그 얘기가 나오죠. 오로보로스 스네이크라고. 그 꼬리를 물고 있는 뱀, 신화 속에 나오는 자기가 자기를 먹고 있는 그게 서큘러 딜이거든요. 서큘러 파이낸싱. 그건 지금 거의 1년째 나오고 있는 얘기예요. 그 하이퍼스케일러들이랑 나눠먹기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카드 돌려막기 하는 것처럼 밸류가 크리에이션 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기들끼리 매출을 부풀리고 있는 느낌이라는 거지. 느낌적 느낌이. 그러니까 이게 합법적인 그 어카운팅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바닥에서 제일 싫어하는 term 중에 하나가 SPV예요. Special Purpose Vehicle. 특수 목적 회사라는 거. 그 말이 나온다 싶으면 시겁하거든. 근데 그걸 버젓이 쓰고 있는 동네가 이 동네야. 하이퍼스케일러들하고 엔비디아. 그게 주 목적이 뭐냐면 재무 리스크를 밖으로 빼는 거야. 깔끔하게 보이기, 자기 재무제표는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좀 들어올 만한 거, 부채나 이런 거 다 그 똥덩어리나 쓰레기에 해당하는 것들을 다 묶어갖고 하나의 회사를 만들어서 그 재무제표로 빼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지? 아무 문제 없대. 근데 뭐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 없겠지. 그럴 때 전 이상하게 보거든.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돈을 정말 잘 버는 애들이면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블로우아웃 어닝을 계속 만들어 가야 하나 싶은 거지. 그러니까 어느 순간까지는 엔비디아가 장사를 잘했어. 진짜 삽을 많이 팔았고 순수하게 그렇게 해서 올라오다가 그 기울기 2차 미분 가속도를 계속 유지하려고 보니까 조금씩 무리수를 두기 시작한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거의 이 지금 non-marketable equity securities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건 굿딜은 아마 저걸 거예요. 그록 이 X.com에 있는 그록 말고 GROQ 그록 그 인퍼런스 칩 만드는 애들 걔네들이랑 딜을 하면서 아마 굿딜을 잡았을 텐데 그러니까 투자를 하고 있다고 마치 젠슨 아저씨가 저거인 것처럼 벤처 캐피탈리스트인 것처럼 이쪽 관련된 경쟁 회사들에 투자를 한다고 막. 그록도 사실은 경쟁 회사거든요. 그렇게 투자를 한다고? 제가 지금 오늘은 뭐 언급을 안 하겠지만 그 부분도 경쟁사에 계속 투자를 하고 이러면서 덩치를 불리는 것도 늘 어디에 걸린다? 엔타이 트러스트에 걸리는 거거든. 그건 언제 불쑥 튀어나올지 모른다고. 어저께는 갑자기 일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엔타이 트러스트 압수수색하고 그랬거든요. 그 애주어 때문에 반독점 위반이라고. 그렇게 아무 때나 툭 튀어나온다고. 덩치가 커지면. 그걸 의식을 했기 때문에 그록이라는 애들이랑도 딜을 할 때 라이센싱 딜만 한 거거든. 아웃라이트 애퀴지션이 아니고. 그랬을 거라고 짱글 굴려 저는. 엔타이트러스트 피해가기 위해서. 안 그러면 경쟁사를 다 잡아먹는 거니까. 메타가 그렇게 잡아먹다가 엔타이트러스트 그 소송 걸린 거거든. 그거 무시 못합니다. 덩치빨이 좀 생기면 엔타이트러스트는 언제든지 오버행이 딱 걸려 있어.
언제든지. 그러니까 어차피 이 속도로 계속 몸집을 불리면 그 엔타이트러스트에 걸린다고, 그 리스크에. 그러니까 그걸 피해가기 위한 수단으로도 지금 계속 다른 방안을 찾는 거야.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방안들을 좋게 포장을 하면. 또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건 프리캐시 플로우죠. 프리캐시 플로우가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이퍼스케일러들도, 구글도 마찬가지고, 그게 찜찜하니까 데트 파이낸싱을 하는 거거든. 자기 프리캐시 플로우, 자기 연봉만으로 지금 감당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순위를 매기면 아마존이 프리캐시 플로우 관점에서 네거티브로 갈 가능성이 1순위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이 메타일 가능성이 있고, 구글도 안전하지 않고 이 속도로 써버리면. 그러니까 프리캐시 플로우가 은근히 많은 것 같은데 금방 바닥날 수 있다고, 이따위로 쓰면. 게다가 많이들 고려를 안 하는 부분이 뭐냐면, 프리캐시 플로우가 있으면 그게 전부 다 주주 돈이 아니에요.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해서 SBC를 고려를 해야 돼. Stock Based Compensation. 그러니까 스탁 옵션 같은 거, 이런 거 직원들 돈이잖아. 직원들을 주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을 빼면 그게 엄청나게 빠져요. 그러니까 메타의 프리캐시 플로우에서도 그게 상당 부분 빠지거든요. SBC를 감안을 하면. 그래서 SBC Adjusted 프리캐시 플로우여야 돼. 그걸 감안을 해야 돼. 그러면 Owner's Earning이라는 게 나오거든. 주주한테 떨어지는 돈이 얼마인가. 그러니까 이 순위에서 밀리는 거야, 주주가. 이게 만약에 돈을 다 나눠줘야 한다면, 나눠주는 국면이라면 직원들까지 다 가지고 난 다음에 주주가 먹는 돈이 Owner's Earning이거든. 그게 너무 적어지고 있다고. 이것도 다 그냥 물어보세요, 모형한테. 궁금하시면. 실제 Owner's Earning이 얼마나 되냐고, 엔비디아가. 스탁 베이스드 컴펜세이션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젠슨 황이 벤처 캐피탈리스트 역할을 하면서 막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럼 돈이 어디 있냐고. 오너스 어닝이 얼마나 남겠냐고. 근데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다고. 다음 분기에도 돈 왕창 벌 수 있다. 나 연봉 계속 늘어나. 1년에 뭐 10% 20%씩 계속 연봉이 늘어나서 1억 1천, 1억 2천, 1억 3천 이렇게 늘어나니까 8천 9천 써도 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야. 영원히 철밥통이라는 걸. 게다가 씀씀이 속도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 연봉이 거기에 맞춰서 늘어날 거라고 믿어야 안정적인 사윗감인 거라고. 내 딸내미를 결혼시킬 수 있는. 그걸 믿어야 되는 거라고. 언제까지 3년 5년 이 정도가 아니고 영원히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야 결혼할 수 있는 거라고. 제가 기본적으로 3년 슬립 테스트라고 했으니까 3년은 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믿을 수 있냐는 거야. 그렇게 프리캐시 플로우가 계속, 가용 프리캐시 플로우가 늘어나서 그렇게 쓰고도 계속 남느냐는 거지. 더 중요한 건 하이퍼 스케일러 중에는 분명히 프리캐시 플로우가 네거티브로 떨어지는 애들이 나올 거라는 거야. 이 속도로 가면. 그게 1순위가 저는 아마존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아마 1, 2위 경쟁을 할 거야, 아마존하고 메타하고. 둘 중에 하나는 언젠간 프리캐시 플로우가 마이너스로 간다고, 이 정도로 가면. 그럼 그걸 피하려면 어떡하겠어? 일단은 KPX를 줄여야겠지. 멈칫해야 될 거 아니에요. 프리캐시 플로우 마이너스로 갔다라는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주가 폭락할 거거든. 정말 위험한 신호니까. 그럼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KPX를 줄여야겠지. 그럼 이게 오로버스 스네이크라고 했잖아. 어차피 서큘러인데. 그 여파가 어디에 미쳐? 엔비디아 커스터머 중에 하나잖아. 빅 커스터머 중에. 8 커스터머들 중에. 그게 하나일지 둘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는 안 산다는 거 아니야. 더 옛날만큼 안 사준다는 거잖아. 그럼 적어도 2.2분 속도는 또 뚝 떨어지겠죠. 그럼 그건 어닝 쇼크라고. 지금은 뭐 13분기 연속 어닝 비트다 그러는데, 그건 비트라는 것도 웃긴 거야. 얼마나 애널리스트들이 그걸 제대로 분석을 못하면 예측 능력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매일 깨지는 거지. 자기들이 예측한 거랑 그라운드 트루스랑 계속 에러가 나는 거야. 이건 AI 모형보다도 못한 거야, 점수가. 아무리 학습을 해도 안 돼. 그게 줄어들질 않아, 그 에러 폭이. 페레즈 프레임워크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게 가장 상식적인 프레임워크거든요. 어떤 테크놀로지가 됐든 그게 자리를 잡는 데까지 뻔하다고 그랬잖아요. eruption 페이즈, 그러니까 인스톨레이션 페이즈, 설치를 하는 페이즈. 단순하게 인터넷을 봐도 되고 철도를 봐도 되고 통신을 봐도 돼요. 가깝게 그냥 인터넷으로 할게. 인터넷 is real이라고. 그걸 부정하는 거 아니야. AI도 real이야. 부정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원샷은 안 된다라는 거야.
인류 역사상 원샷 한 적이 없다고.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원샷이 불가능해. 왜냐면 그게 인간이야. 잘 생각을 해보셔. 인스톨레이션 페이즈야, 인터넷. 그러니까 막 광 케이블 깔고 막 그러는 서로 경쟁을 하잖아. 이거 많이 보셨을 거 아니야. 경쟁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스티커 사진 같은 걸 찍는 게 인기다. 그럼 막 들어와서 스티커 사진 찍는 가게들이 엄청나게 늘어난다고. 그걸 뭐라 그래? 글러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도한 오버빌드를 너무 많이 하는 거라고. 그건 인간이 할 수밖에 없어. 누군가는 그래서 끝물에 들어와서 투자를 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걸 펄즈 해야 돼. 다 걷어내야 돼. 그 단계가 필요해. 그러니까 인스톨레이션 페이즈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이럽션이라는 페이즈가 있고 올라가는. 그러다가 프렌지가 돼요. 이 주식시장 멜트업 하는 것처럼 서로 앞다퉈서 지금처럼 막 광적으로 오버빌드를 한다고. 인터넷이 그랬다고. 그럼 필연적으로 뭐가 오냐면 터닝 포인트가 와요. 그걸 크래시라고 하는 거고. 이 단계가 나쁜 게 아닌 게 오버빌드를 제거하는 단계야. 말끔히 정리하는 단계. 그래야 건강하게 성장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갈지를 모른다고? 아직 안 왔어. 그게 더 중요해. 제가 이 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야.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그 시기가 얼마나 길지를 몰라. 내 생애 끝날 때까지 안 올 수도 있어. 리커버리가. 그러니까 무서워서 저는 안 들어가는 거거든. 그럼 이 크래시가 나서 리커버리가 되는 데까지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그제서야 시너지예요. 이제야 그 오버빌드 상태를 극복을 하고 시너지를 내는. 그럼 그 시기가 얼마냐인데 그게 지금까지 현대 통계만 보면 한 7.5년 된다고. 어떤 테크놀로지든. 닷컴 때 생각을 하면 더 갔다고 해야 되고 한 10년 넘게 갔고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을 하면 앞으로 10년 동안 그 크래시가 한 번도 안 올까? 터닝 포인트가 안 올까? 10년 동안 프렌지가 계속되거나 아니면 아주 짧게 끝나고 그냥 원샷을 해야 돼. 시너지까지. 그걸 가능하다고 믿으면 인류 역사를 잘못 배운 거라고. 인류 역사는 그렇게 가질 않아. 왜 그렇게 안 가냐면 인간이 워낙 욕심을 부리는 존재야. 인간은 늘 욕심을 부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버빌드를 안 할 수가 없다고. 오버베팅을 안 할 수가 없고. 근데 오버베팅을 하는 상황에서 오버빌드를 하는 상황에서는 그걸 몰라. 하인드사이트로만 아는 거야. 우리가 그때 프렌지 상태였구나. 그걸 언제 깨닫는다? 박살이 났을 때나 깨닫는다. 지금도 다 그냥 오늘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왔을 때도 계속 그렇게만 얘기하잖아요. 우린 여전히 2회? 세컨드 이닝 정도다? 맞아요. 세컨드 이닝 정도야. 문제는 이닝이 박살이 난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1이닝, 2이닝, 3이닝 이렇게 곡선이 S컵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박살이 난 다음에 옆으로 기는 L자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에 8, 9회가 한 10년 후에나 올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면 맞는 말이야. 근데 이게 계속 1, 2, 3, 4, 5, 6 이러고 S컵 올라가듯이 이러고 올라간다? 그러면 무슨 뜻이다? 인류가 AI 혁명을 원샷 할 거다라는 착각이라고.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저는. 아주 가까운 예를 보여드릴게. 닷컴도 너무 멀어. 금융위기도 너무 멀어. 근데 아주 가까운, 아직도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 게 코비드라고. 코비드도 버블이 있었어. 그 버블에 포스터 차일드라는 애가 있어. 한 중심에 있었던, 지금의 AI에 엔비디아가 있다면 코비드 버블에는 누가 있다? 줌이 있었다고. 영원할 것 같은. 줌 is real. 똑같다고요. AI is real, 인터넷 is real, railroads are real. 그러는 것처럼 줌도 리얼이야. 인프라 까는데 지금 다 깔려 있어. 아주 잘 깔았어. 그 thesis 맞았다고. 앞으로도 계속 깔릴 거고 튼튼하게 갈 거고. 근데 오버슈트를 한 거지. 오버슈트를 해서 막 PE가 1500배 가고 그랬다고요. 그리고 코비드가 끝났죠. 어떻게 됐을 것 같아? 박살이 났지? 마이너스 90%. 지금 그렇다고 580 몇 달러인가 갔을걸요? 줌이? 그리고 지금 오늘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또 좀 밀려서 81달러? 이게 현실이라고. 그때도 코비드 피크를 날아갈 때도 지금 엔비디아를 찬양하듯이 줌을 찬양하는 친구들이 산 거라고. 그 셀사이드 애널리스트들이 그렇게 영업을 한 거고. 왜냐면 세일즈맨들이니까 셀사이드 애널리스트들은. 그때 믿고 샀어. 그럼 마이너스 90%라고.
그러니까 업사이드는 요만큼인데 다운사이드는 얼마야? 거의 파산 지경까지 이르는 거라고. 그리고서 레버리지까지 썼어봐 아마 한두 달밖에 안 돼서 박살이 났을 거고. 그래서 제가 리스크 리턴이 에이시메트릭하다는 거예요. 반대해야 되거든. 내가 테이크하는 리스크의 두세 배가 업사이드가 나와야 돼. 반대로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업사이드는 10% 20%밖에 안 되는데 다운사이드는 막 반토막 이상이다? 그건 비이성적인 배트라는 거지. 피크를 찍을 때, 줌이 피크를 찍을 때의 그림을 보면 딱 요즘 그림이야. 그 시계를 돌려서 그때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줌은 영원할 것 같았어. 왜냐면 인프라 is real. 줌의 인프라가 리얼했거든. 그리고 그 이후로도 성장을 했어. 줌은 매년 레베뉴 4-5%씩 그래도 여전히 오르고 있고. 근데 제가 관심을 둔 이유는 뭐다? 그 FCF 나누기 R-G에서 G 프리미엄을 빼더라도 이제 박살이 난 상황에서 굉장히 재무 건전성도 있고. 왜냐면 부채가 하나도 없는 회사니까. 그리고 FCF 남아 돌고 스탁 베이스드 컴pen세이션 계속 줄고 있고. 그리고 자사주도 계속 사고 있고. 이 속도로 가면 크게 잃지는 않겠다라는 그런 삘이 드는 그 구간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래 나는 한 마이너스 20% 그거 수업료라고 생각해. 감당할 수 있어. 근데 업사이드를 보면 얘가 그냥 밸류 배트로만 생각을 해도 T빌 그러니까 무위험 자산 무위험 수익률 그 정도는 비팅하지 않을까? 그 정도 짱구로 시작을 했을 때 뭐 마이너스 20% 테이크 할 만하다 리스크. 그런데 얘가 인베디드 콜옵션이 있어. 전 그걸 세 개로 생각을 하거든요. 인베디드 콜옵션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것도 웃기죠. 1월에는 알려줬어. 그게 어느 보고서가 하나 나와갖고 그 전에도 알고 있었어야 하는 것들인데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하도 관심을 안 주다 보니까 이 친구의 엔트로픽 지분을 갖고 있어. 그게 보너스로 뜬 거야. 그래서 한번 팝 앤 페이드를 한 거라고. 그게 첫 번째 인베디드 콜옵션이에요. 맞으면 좋고 안 맞아도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 그게 콜옵션의 장점이니까. 두 번째 콜옵션은 이건 좀 조심스러운데 제가 이걸 바란다는 건 아니야. 절대 바란다는 건 아닌데 perish the thought.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야. Another pandemic 아니면 another pandemic level event, geopolitical event 그런 게 벌어져서 또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가능성이 그냥 블랙스완 정도라고 해도 줌이 다시 뜰 수 있는 그런 콜옵션은 된다라는 거야. 또 원거리에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그런다면 말도 안 되게 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콜옵션이야. 아웃 오브 더 머니 콜옵션이라고 생각해요. 그거 OTM 콜옵션이라고. 세 번째는 이것도 아웃 오브 더 머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 엔트로픽은 인더 머니야. 이미 다 알려줬고 그건 거의 팩트거든. 엔트로픽이 망가지지 않는 이상. 근데 지금 두 번째랑 세 번째는 아웃 오브 더 머니인 게 좀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지.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스트라이크를 한다? 그러면 거의 로또 복권 수준인 거고. 세 번째는 뭐냐면 G가 돌아오는 거야. 그로스 프리미엄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얘가 AI 동원하고 그러더니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쓰네. 그래서 다시 성장을 하네. 그럼 그건 어마무시한 스트럭처럴한 구조적인 펀더멘탈 측면에서 다시 성장주 대접을 받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어마무시하게 뛸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 콜옵션이야. 나는 그거 필요 없어. 담배꽁초로만 생각해도 돼. 라고 생각을 하면 배팅을 해볼 만하다는 거지. 제가 줌을 배팅을 하자는 게 아니야. 그림을 그렇게 보자는 거야. 줌이 yester 엔비디아였다고. 그림을 그렇게 보자는 거야. 줌이 예전에 엔비디아 대접을 받던 애라고. 그리고 5년 동안 망가진 거야. 엔비디아가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 거의 같은 패턴인데. 근데 왜 비쌀 때 샀냐는 거지 다들 줌을. 이렇게 쌀 때는 다들 아무도 안 쳐다봐. 근데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상대적 박탈감에 막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그렇게 버텼던 사람들이 엔비디아로 넘어가네? 예를 들어 줌에서? 그럼 어떻게 될까? 끔찍한 일 아니에요? 아무것도 배운 게 없는 거야 줌에서. 그러니까 제가 강조를 하는 게 그거라고. 수업료를 낼 거면 제대로 내라고. 줌에서 마이너스 90%까지 만약에 까먹은 사람이 있다면 아니면 파산한 사람이 있다면 그거를 수업료로 생각하라는 거야. 그래야 뭐라도 배우지. 이러면 안 되겠구나라는 건 배웠을 거 아니야. 근데 또 엔비디아를 들어가면 또 그러는 거야.
아무것도 배운 게 없는 거야. 물론 결과적으로 벌 수 있어. 벌 수 있는데 그건 도박이라는 거라고. 슬롯머신 땡겨서 나오면 잘한 짓이냐고. 그게 결과만 보는 건 잘못된 짓이라고. 투자해서 전략을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짰으며 그 전략을 디서플린을 지켜가면서 꼼꼼히 지켰는가, 그게 점수를 매기는 방법이야. 결과를 놓고 매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만약에 딱 두 개 주식만 있다면, 줌하고 엔비디아만 있다면 저라면 줌을 선택할 거라는 거지. 그런데 이게 다 뭐다? 시나리오일 뿐이라고. 가능성일 뿐이야. 근데 어느 게 더 나한테 설득력이 있느냐를 생각했을 때 이게 좀 설득력이 있다 싶으면 그쪽으로 가는 거야. 그런데도 리스크 리턴이 있으니까 그 리스크 리턴에 따라서 또 시나리오를 나눠서 가중치를 두고 거기에 따라서 사이징을 하는 거라고요. 그게 확신이 커지면 베팅이 커지는 거고, 매 맞으면 조금 아픈 정도? 그래서 수업료를 내고, 아, 나는 이 교훈을, 이 수업료를 내고 샀다. 공부 열심히 했다. 그 덕분에 공부 많이 했거든, 저도 지금. 그러니까 그 정도 수업료는 냈다. 그 정도라면 딱 그 정도 사이징으로 하는 거죠. 이것도 워크 카운슬을 통해서 애들이랑 다 대화를 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클로드랑 주로 대화를 했는데, 어저께 새벽에도 그렇고, 그렇게 대화를 하고 내린 결론이거든. 워크 카운슬 다 통해서. 그리고 사이즈도 2% 플러스 2% 라고 했다가, 야, 이건 4%니까 숫자가 좀 마음에 안 들어. 우리 5%로 하자. 그런 식으로 장난을 하긴 했지만 그런 결론이 나와야 돼. 그래야 그게 자기 티시스가 되는 거야. 그래도 시장에서 다른 애들이 주절거리는 것보단 나한테 강하게 설득할 수 있는, 내가 기댈 수 있는 티시스가 되니까. 그렇게 되면. 그리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숫자 같은 거 안 들먹이잖아요. 암산이 돼야 돼. 그냥 짱구를 굴릴 수 있어야 돼.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야. 숫자를 들이밀어야 되면 뭔가 더 내 확신을 키워줄 수 있는 비빌대를 자꾸 만들어내는 거거든. 그럼 우겨댈 수 있다니까. 내가 틀린 걸. 암산으로도 틀린 건 금방 보여. 지금 이게 구조가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차미분도 그렇잖아. 줌은 이차미분이 없어. 거의 제로 상태야. 인정을 안 해주고 있다고. 왜냐면 아직 유령이 남아있거든. 얘가 코비드 크래시의 잔재라는 그 시장에 싸한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줌 하면 떠오르는 게 코비드 크래시라고. 코비드 때 포스터 차일드였다. 시스코 하면 떠오르는 게 닷컴이듯이 연결이 된다고. 줌 하면 떠오르는 게 코비드 버블. 시스코 하면 떠오르는 게 닷컴 버블. 마찬가지라고. 이게 한 10년 지나고 나서 엔비디아가 그럴 수 있어. 엔비디아 하면 떠오르는 게 AI 버블. 그럴 수 있다고. 그럼 엔비디아가 나쁜 회사냐? 아니라니까? 좋은 회사라고? 그런데 좋은 주식은 아니라는 거지. 너무 비싸니까.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너무 퍼펙트하게 엑스큐션이 돼야 되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끼워 맞추고 있으니까 bad stock이라는 거죠. bad company가 아니고. 적어도 이거 사서, 지금 사서 들고 갈 수 있는, 3년 동안 안심하고 잘 수 있는 주식은 아니라는 거야. 그럼 누가 이 주식을 들고 있어야 되냐? 들고 있을 거면 홀드를 해야 되느냐? 미리 산 사람들, 싸게 산 사람. 그 사람들은 지금 이 잔치를 즐기고 있는 거야. 즐기면서 뭘 하고 있느냐? 언제 나갈지를 보고 있다고. 지금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뭐라고 하냐? 용어가 있어요. exit liquidity라고. 그 사람들이 나갈 때 그 디스트리뷰션을 받아주는.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줌도 그랬다고. 무너지기 시작할 때 exit liquidity가 된 거야. 그때 들어갔던 사람들은 줌을 미리 보고 괜찮은 회사다. 근데 우연히 로또를 맞아서 코비드가 터진 거야.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은 나갈 거를 계산을 한 거고, 언제 나가야 되나. 10배가 올랐네. 이쯤이면 나가야 되지 않나. 그 사람들도 잠을 못 자. 저도 옛날에 그랬어. 너무 많이 오르면 잠을 못 자. 너무 단기간에 많이 오르면 잠을 못 잔다고. 왜냐면 내가 생각하기에도 그 레인지를 벗어났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언제든지 줄일 기회만 노린다고. 줄여야 한다라는 산수가 되기 시작하면, 암산이 되기 시작하면 줄여 나간다고. 그건 버핏도 그렇게 한다고. 버핏이 왜 애플을 팔겠냐고. 앞으로도 잘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레인지를 이미 벗어났어. 이 정도 안에서 움직여야 한다.
라는 레인지를 벗어난 거라고. 그러니까 파는 거라고. 근데 지금 다른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이나 이 엔비디아는 그걸 한참 벗어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입질도 안 하는 거지. 오히려 나중에 거품이 많이 빠져. 그리고 모두가 회의적이야. 그런데 여전히 AI는 GPU로 굴러가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막 굉장히 싸졌어. 그때는 굿 컴퍼니 굿 스탁이 될 수 있다고. 지금은 아니라는 거지. 굿 컴퍼니일 수는 있어도 굿 스탁은 아닐 거라는데 500원쯤 걸어야 되거든. 그럼 반대로 줌은 어떨까? 굿 컴퍼니예요. 여전히. 아직도 줌들을 쓰고 있고 한 4년째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라는 게 오피스에 무료로 끼워지는 거라 그게 줌을 대체할 거다. 줌 킬러다라고 하는데 거의 영향을 못 주고 있거든. 그게 영향을 줬으면 무료니까. 영향을 줬으면 프리캐시 플로우가 막 박살이 나야 되거든. 레브뉴도 박살이 나야 되고. 근데 이미 깔려있는 줌 인프라 is real이니까 그 깔려있는 그 인프라에서 계속 돈을 뽑아내고 있으면서 조금씩은 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프리캐시 플로우가. 그럼 그 thesis 안 맞는 거라고. 대체품이 있다라는 게. P존 하세요? 그런 말 쓰잖아요. P존 하세요. 그것처럼 우리 줌 하자라고 하지 웹엑스 하자, 마이크로소프트 팀 하자라고 동사로 쓰질 않아. 우리는 이제 대명사라고 하지만 이건 영어로 하면 줌이 동사로 쓰는 거니까 let's zoom 하는 거니까. 그럼 그 정도 브랜드 파워면 대명사라는 거니까 P존 하세요 하는 것처럼 하이타이 어딨어 이러는 것처럼. 저는 크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줌은 공부용이야. 진짜로. 제가 지금 이 10년 기록이라고 하는 거, 이 채널을 만든 목적 중에 하나가 그 10년을 기록한다는 게 이 사이클 있잖아요. 이 유럽션에서 프렌즈에서 시너지로 가는 그 사이클에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 월 레저를 쓰는 거거든. 월 카운트를 계속 해가면서 그 기록을 남기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게 큰 목적 중에 하나야.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는 것도. 원래는 글로 쓰고 디지털로만 남기다가 영상으로도 남기자. 어차피 제가 이 채널을 저한테 선물로 줘서 운영을 할 거면 아마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할 거다. 저널링을 하는 게. 이 영상 저널링을 하는 게. 그렇게 생각을 하면 대두족장 투자병법 파트 2? 그 시퀄에 해당하는데 그걸 영상으로 남기는 거거든요. 뭐 다른 디지털 자료들도 있지만. 그래서 그 사이클을 지금 매일 기록하는 거야. 그 제 B를 공유를 하는 거고 영상 자료로 남겨놓는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저도 수업료를 내겠죠. 시장에 들어와서 투자를 하는데 수업료를 안 내면 안 된다고? 무의미한 로스가 있으면 안 돼. 잃었는데 그냥 잃은 거야. 베팅을 해서 잃은 거야. 그렇게 끝나면 안 되거든. 로스는 무조건 튜이션이어야 된다고. 내가 돈을 내고 교훈을 산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 때 배울 게 많거든요. 이 줌이라는 게 한번 겪었던 미니 사이클이었잖아. 코비드 버블이라는 게. 그 미니 사이클을 충분히 공부해 볼 수 있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재료라고 생각을 해서 잃어도 그냥 살짝 따끔할 정도만 생각을 하자라고 해서 지금 베팅을 한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은 따라하면 안 돼. 제가 제일 그게 걱정이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이렇게 주절거리면 분명히 따라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라는 걸 모르지 않아요. 모르지 않는데 제가 과거 채널처럼 신경 안 쓸 거라고 그랬어. 여러분이 박살이 나든 뭐를 하든 여러분 책임이야 이제. 게다가 나는 이거는 수업료 내고 그냥 끝내는 게 맞겠다. 클로즈 하는 게 맞겠다. 그러면 그냥 당장이라도 클로즈 해요. 그걸 여러분한테 알려드리지 않아. 제 장점이 뭐다? Lightning Fast Execution이거든요. 그걸 일일이 설명하지 않는다고. 나는 이런 생각이 있다라는 thesis,를 조금 간단하게 공유를 하는 거지 완벽하게 자세하게 공유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럴 수가 없어. 영상으로 그렇게 공유하기도 어렵고 실시간으로 뭘 하기도 어렵고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도 제가 어떻게 했는지 불가능하다고. 그건 이해를 하시라고. 그러니까 나는 아무한테도 권해주지 않아. 난 그냥 수업료 내는 거야. 그리고 배우고 싶어. 그냥 이 후반 사이클이 어떻게 되는지 미리 가본 거라고. 줌이 미니 사이클을 통해서. 그러면 이 AI 버블도 전 버블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거든. 이 AI 버블도 어떻게 갈지 예고편을 보는 거거든. 그러면 그 시대를 준비하는 방법 중에 하나잖아. 미리 한 번 더 겪어보고. 제가 닷컴은 주식시장에서 겪은 적은 없거든. 사업을 하면서 겪기는 했어도.
GFC는 주식시장에서 겪었고, 그리고 코비드도 주식시장에서 겪었고, 그러니까 줌이 그 reinforce를 해주는 거지, 그 경험들, 스카 티슈를. 그런데 저는 다행히도 코비드 크래시 때 줌을 거들떠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한 5년쯤 지나서 보니까 굿 컴퍼니는 맞네 라고 했을 때, 이걸 이 시기에 줌을 주우면 어떻게 될까? 그걸 수업료 내고 한번 경험을 해보겠다는 거야. 그리고선 기록을 해보겠다는 거지. 포지션을 아예 아무것도 안 잡고 공부를 할 수는 없어. 시장이라는 곳이 매를 맞아야 되기 때문에. 스카 티슈가 왜 생겨? 상처가 나니까, 다쳤으니까 생기는 거거든. 백전노장이면 온몸이 스카 티슈라고. 그런데 동일한 상처를 2번, 3번 입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게 수업료의 의미고, 그걸 줄여나가는 거니까. 그 경험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오해를 하시면 안 된다고. 이거를 투자, 베팅 이 관점으로 보시면 크게 다치실 거고, 저는 이 시기를 굉장히 중요한 공부하는, 훈련하는, 몸을 다지는, 스카 티슈를 늘려나가는, 늘리면서 빨리 아물게 만드는, 그리고 나중에 큰일이 터졌을 때, 또 그런 전장이 벌어졌을 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스카 티슈를 보면서 욱신거리네, 이거 아니네, 그럴 수 있는 그런 나를 대비하는 거야. 번 게 있으면 분명히 까먹는 게 있는데, 그 까먹는 걸 수업료로 전환을 하라는 거. 뻔한 얘기 한 말씀 드리고 갈게. CEO들이 하는 말은, CEO가 누군지 생각을 해보셔. 젠슨 황이 됐든 어떤 CEO가 됐든 CEO가 누구냐고, 뭐 하는 사람이냐고. 치어리더거든요. 락스타고 자기 밴드를 홍보하고 무조건 셀해야 되는 영업사원 최전선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 말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거야. 그것도 수업료를 내가면서 배우는 겁니다. 왜냐면 주식을 사면 인다우먼트 이펙트가 생기고, CEO가 우리 편이니까 그 사람 말을 100% 믿고 싶어지거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지금까지 계속 그랬지만 젠슨 황이 하는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거든, 주주들은. 그래서 영원한 그로스 스탁이라고 믿고 싶거든. 근데 그 사람의 역할이 뭐냐고. 회사를 팔아야 되는 사람이야. 영업사원이라고. 영업사원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걸 받아 적는 사람들, 셀사이드 애널리스트라고 얘기하잖아요. 애널리스트는 두 종류로 나눈다고 했어요. 셀사이드, 바이사이드. 바이사이드는 펀드 내에서 돌아가는 사람들이라 우리가 보질 못해. 대부분이 비공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펀드가 사내에서 리서치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친구들이라고. 셀사이드는 영업사원들이야, 말 그대로. 셀사이드가 추종을 하는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을 사라고, 대부분이. 그래서 매수 추천만 하는 애들이라고, 대부분이. 그러니까 인센티브가 다르다는 거야. 가끔 매도도 하고 홀드도 나오고 뉴트럴도 나오지만 상당수가 매수 추천인 이유야. 그리고 잘 나가는 애들, 미인 대회이기 때문에 잘 나가는 애들을 계속 추종을 하기 마련이고, 인다우먼트 이펙트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는 친구들이고, 간단하게 얘기해서 대개는 영업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CEO가 뭐 얘기하면 박수를 쳐줄 수밖에 없는 친구들이라고. 그걸 그대로 믿는다? 그럼 그 영업사원 말을 믿고 그 물건을 사는 거야. 내 차가운 머리로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아마 한번 보세요. 젠슨 황이 하는 얘기 보고 거의 그렇게 가면 정말 대박인 회사지. 젠슨 황이 말하는 대로 가면. 그러면 애널리스트들을 가려내는 방법이야. 그걸 냉정하게 분석을 하는 친구들이 있고, 대부분의 셀사이드 애널리스트, 특히 바이 레이팅을 갖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목표가 올릴 친구들 그대로 받아 적는다고. 그게 애널리스트들이 할 일이야? 그건 AI가 더 잘할 거예요. 뉴트럴하게 분석하라 그러면 AI가 훨씬 잘해. 저 같으면 그냥 워크카운슬을 할 거라고, 이 친구들이랑. 그래서 제일 먼저 대체될 직업 중에 하나 애널리스트라고. AI에 대체됐어요. 제가 채널 새로 운영한다고 하면서 나한테 약속을 한 게 있다 그랬잖아. 재갈을 물리지 않을 거라고, 하고 싶은 얘기 그냥 할 거라고. 근데 거기에 유탄을 맞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조심해 주세요. 이성적이셔야 돼. 합리적이어야 돼. 제발.
뭔가 충동적인 게 조금이라도 느껴진다? 그럼 그대가 잘못하고 있는 거야.